근데 이 위기설이라는 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우리한테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연말 되면은 12월 위기설. 12월 결산법인 중에서 뭐 폐업 위기 놓인 기업들이 너무 많다. 연말 경기 추락설 뭐 이런 거. 그럼 해가 바뀌고 1월 달 되잖아요. 작년에 경기 안 좋았다가 이제 드디어 임계점이 온다. 올해 경제 위기설. 만약에 작년 경기 좋았잖아요. 그럼 1월 달에 올해 경착륙 우려. 올해 경제 위기설 또 나와. 그러다 3월 달 되면은 이제 상장사들 회계 감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 뭐 상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또 상장사 무더기 퇴출 위기론.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고. 가정의 달 되면은 가족 행사로 갈등이 부부간에 많아진다고,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가정 위기설. 9월 달 되면은 추석 맞이해가지고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비상 걸린다고 또 위기설. 위기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래에 좀 위기라고 조금 굵직한 위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사드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 막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들 안 보내고 중국에 이제 한국 컨텐츠를 소비 안 시키고 막 롯데마트, CGV 엄청 막 정말 앉은 자리에서 뒤통수 맞고 이러한 과정들 봤을 때 결국에 저는 지금 그거 극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보다 뭐 명동 거리가 좀 한산해지고 그건 이제 전체 파이가 줄어든 거고요. 네. 어쨌든 중국 의존도에서는 우리가 많이 극복을 맞아요. 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때 막혔던 중국 의존의 어떤 컨텐츠들 보세요. 지금 JYP나 블랙핑크, 온라인 뭐 유튜브, 그다음에 일본 현지, 그리고 동남아에서 얼마나 큰 인기. 장사 잘 됩니다. 네. 요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위기를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특성은 항상 기회로 넘겼다, 기회로 전환했다라는 것들을 저는 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또 그 경제 보복, 뭐 반도체 소재 관련된 것들을 했을 때도 뭐 지금 뭐 어떤 타격들이 있나요? 오히려 더 뭐 소부장 산업, 뭐 정책의 어떤 평가는 조금 제껴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빛났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떤 비관론에 빠져서 정말 음모론에 빠져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고 다시 자유무역이나 어떤 관광들이 재개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강한 내실을 갖고 더 어떤 스프링같이 튀어오를 수 있는 경제 번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위기설은 그야말로 설일 뿐이지 현실화된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위기설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됐다. 2월 달도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네. 또 커플 위기설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플이 또 선물 갖고 싸운다. 그 결혼하신 분한테 수제 초콜릿 받아봤나요? 아, 받아봤죠. 네. 맛이 어땠나요? 아, 맛있죠. 뭐. 저는 네. 발렌타인데이 때 수제 초콜릿을 받았는데 제 건강을 위해서 99% 카카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한약 먹는 느낌이잖아요. 먹인 줄 알았어요. 먹. 벼루에 갈아가지고 난치는 네. 먹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맛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싸웠잖아요. 아, 그건 잘못했네요. 런던. 발렌타인데이에 문방사우를 왜 선물하냐. 입술 꺼먹고. 네. 이건 붓글씨용이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초한 위기였네. 자초한 위기. 근데 지금 위기 극복의 사례로 얘기하려다가 네. 그럼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네. 하여튼 그때 위기만 극복하고 화이트데이 전에 제가 끝냈습니다. 아, 극복 잘했지 않나요? 이거는 뭐 위기를 자초하고 그냥 위기를 외면한 그런 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예. 네. 하지만 상대편은 네. 저라는 위기에서 탈출했잖아요. 아. 그랬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유독 9월 위기설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흥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트라우마 때문인데 신기해요. 네. IMF 때도 네. IMF 사태가 9월 달에 제일 절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 기업 부채 비율이 400%였어요. 침이 다 나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요, 한 100%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평균이 112%, 코스닥은 111%입니다. 물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 뭐 이 정도 평가 받으려면 100%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통상 기업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면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업 부채 비율이 뭐 400%였고 일부 대기업은 막 600%에 가까웠으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그때도 이제 9월 달에 갑자기 미국의 금융시장이 좀 충격이 나왔잖아요. 다우지수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5%막 추락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 또 위기론이 이제 발발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채를 외국인 보유량이 한 67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대요. 만기가 9월 9일하고 9월 10일에 이틀간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만기 도래분을 뭐 리밸런싱이나 뭐 롤오버나 아니면 채권을 뭐 갈아타지 않고 한 방에 다 채권 행사를 해서 이걸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 환율하고 금리가 뭐 급등할 것이라는 그 시나리오가 당시 9월 위기설의 핵심이었는데, 근데 전문가 시선으로 솔직히 봤을 때 67억 달러 그럼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7조 원 달러로 표시하니까 뭔가 되게 커 보이고 막 위기설하고 약간 간이 잘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당시 서울 환시 외환시장 하루 원달러 거래량이 600억 달러인데 67억 원화 매도 달러 매수 주문 한 방에 몰려도 전체 거래 규모 10%밖에 안 됐던 때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2019년 9월에도 또 위기설이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 근거는 일본 정부가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금지 조치 내렸는데 네. 국내 IT 기업들이 일단은 확보되어 있는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다가 결국 이게 다 떨어지는 시기가 9월이다. 그러면 이제 수출 모든 게 다 멈춰버릴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위기가 온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9월에도 위기설 뭐 유야무야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그 일본 극우 인터넷 언론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은 한국 피해 품목이 무려 1000개가 넘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생산 불가. 한국의 핵심 수출품 이런 것들이라 한국 경제는 바로 엎어진다. 이런 일본 쪽의 극우 사이트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부풀린 세력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제가 13년도부터 최신까지 쭉 그 위기설에 관한 레포트들을 쭉 뽑아왔어요. 런던 오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위기설이 거의 한 뭐 13년도부터 쭉 등장한 진짜 리스트긴 많네. 해요. 보면 13년도 9월 3일 9월 위기설 1 테이퍼링 쇼크, 그다음 미국과 프랑스 의회 쇼크, 뭐 신흥국 중동 리스크, 뭐 매년, 그리고 또 6월 위기설뿐만 아니라 뭐 4월 위기설.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4월, 6월, 9월. 이거 좀 짱짱. 읽어보니까 네, 되게 나름대로 심각하게 썼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죠.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러나? 네. 그냥 그러다 넘어갔어. 14년도 또 2월에는 혼란스러운 중국의 금융위기설. 그때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가 뭐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와서 그때 후광통할 때 또 굉장히 또 급락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지나갔던 일들이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은 있지 않았었던 이슈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카드로 꺼내들기 시작한 후부터 연말로 갈수록 조금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가 연초에 조금 뭐 그런 합의 논의들이 진행됐다가 다시 연말로 갈수록 또 긴장감이 타이트해졌다가 풀었다 조였다는 그런 주기들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물론 올해도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점입가경으로 갈 수 있는 또 환경이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일본도 그런 어떤 보호무역주의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런 하반기에 어떤 위기설들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럼 최근에 나온 9월 위기설은 일단 정부의 대출 만기 이자 유예 6개월 연장으로 시간을 벌었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연말 한국 경제 위기설, 요것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네. 한국 최초, 사실상 최초 신용등급 강등설, 그 다음에 수도권 부동산 버블 붕괴로 가계부채 위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제가 그 은행 지인들 한번 물어보려고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자영업이나 어떤 경제의 활동 지수가 너무 낮아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그냥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대출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미상환이나 부실률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PL이 예. 하반기에 완전 떡상할 거라는데요. 기업들 차원에서 어떤 큰 부채나 어떤 채권에 대한 만기 도래 이걸 연장해 주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출은 이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롤오버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도 3개월 동안 이자 납입 변제가 안 되면 바로 이제 네, 맞아요. 그거 경매 넘어갈걸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개인 사이드의 경제 체력들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면 실제로 그런 문제도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음. 오늘 영상 속의 영상, 코너 속의 코너 이런 것처럼 사실 지금 위기설 위기론이라는 건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한번 대비했으면 하는 주제가 있어서 이건 꼭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건국 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계속 상향 혹은 재확인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왔지 단 한 번도 한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올해 한국 신용등급 강등이 최초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제가 틀려서 욕을 먹으면 오히려 해피, 괜찮습니다. 한국 신용등급 한 번 정도 강등될 수가 있다고 봐요. 2019년 말에 무디스에서 한국 반도체, 자동차, 철강, 통신, 유통, 정유화학 다죠. 대한민국의 어떤 기간 산업, 수출 비중 90% 차지하고 있는 이 업종 신용 전망을 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국제 신평사 가운데 무디스는 그래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캐릭터거든요. S&P가 제일 매파적이고 무디스가 이때 긍정적으로 평가한 업종이 하나도 없었어요.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도 이미 이 정도 경고면은 지금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국가 신용 등급에도 손을 댈 수 있다. 솔직히 작년 연말 무디스가 한국 경기를 봤을 때하고 지금 한국 경제 상태가 결코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어느 하나도. 아무튼 그때 당시에 무디스가 한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2%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때 39%였거든요. 이미 41.4%까지 왔어요. 42% 올해 돌파합니다. 여기다 지금 4차 추경 준비하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42% 넘는 순간 무디스든 어디든 한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최초로 조치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환율 뭐 1,300원, 뭐 1,500원 막 위로 뚫려요. 천장 뚫리고 그 다음에 증시에서 외국인들 신용등급에 따른 에셋 얼로케이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신용등급 떨어지면 바로 회수해야 되는 자금이 있어요. 이거 과연 충격 어떻게 견딜까? 물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40%가 뭐 맞냐? 뭐 미국은 100% 넘고 일본은 230%? 그렇죠. 250% 뭐. 예. 중국도 55%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한 상황에 있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일단 높고 그다음에 원화의 거래량이나 원화의 어떤 대외적 안전성이 크게 지금 담보받지를 못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처음 겪어보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